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오늘 저희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이름 그대로 닫혀있는 생각의 문을 열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선 세대의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의 창의 모토는 경험이 주는 미래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세계는 디지털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계신 분입니다. 원래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셔서 과학기술부에 계시다가 이 정부 관료에서 시작을 해서 LG와 그리고 구글을 거쳐서 이제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디지털 부총재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분이십니다. 한국인 최초의 세계은행 최고의 임원이라는 이 타이틀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과거에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을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공공과 민관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넘나들면서 쌓아온 깊고 넓은 통찰이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그런 어떤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개척자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 부총재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상부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세계은행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팀의 명칭이 바뀌어서 디지털 앤 AI 팀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AI가 굉장히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도 AI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들은 그 세계은행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개발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의 역할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은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세계은행이 역사를 보면 1944년에 생긴 81년 된 국제기구입니다. 그 세계은행은 그 IMF랑 같이 이제 저희가 쌍둥이 조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같이 움직이는 조직인데,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본위를 폐하면서 그 전 세계 경제의 그 유동성 내지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 세계 경제 장관들이 다 모여서 두 가지 그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를 했는데, 하나는 국제 유동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국제 화폐 유동성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IMF와 전 세계 경제의 저개발국들을 처음부터 지원하기 위한 세계은행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세계은행은 사실은 저희가 그룹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세계은행은 5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는 IBRD라고 해서 국제부흥은행, 한국말로는 이라고 하는데, 주로 중진국들을 상대로 경제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차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다라고 하는데, 아이다는 아주 그 저개발국, 그러니까 low income country, 저소득국을 상대로 대부분은 거의 그 보조금 형태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저희가 컨세셔널 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리의 장기 론을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자금으로 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이다고요. IFC라고 하는 곳은 정부를 상대로 차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그 해당국, 저개발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미가라고 하는 조직인데, 미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런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보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하면 다른 민간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자금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제 분쟁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돈을 차관 사업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세계은행에서 크게 5가지 종류의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디지털이 한 분야고요. 디지털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 피플이라고 하는 조직은 주로 보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아주 익스트림한 퍼버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람 중심의 개발 업무들을 합니다. 플래닛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관련된 개발 업무를 하는데, 농업,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 그 다음에 또 랜드,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시는 것처럼 도로,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를 까는 사업을 합니다. 프로스페리티는 거시경제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중앙은행을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거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야 중에 디지털이 작년에 새로 설립되면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6개 크게 보면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큰 저희 지원 국가와 지역이 됐겠고, 동아시아 퍼시픽, 그 다음에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사우스 에이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지역을 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들 인컴 컨트리 또는 로우 인컴 컨트리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저희가 매년 약 117 빌리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150조 정도의 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분야만 따로 띄워보면 한 7 빌리언이니까 약 한 8조에서 9조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계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가장 요즘 중요한 화두가 job creation입니다. 직업을 창출하지 않고 소득을 늘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펀더멘탈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진국들과 중진국들조차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도 이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50년이 지나면 그 추세가 꺾일 것이고, 유일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더 비율로 보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 또는 70년 후에 2100년까지 가면 아프리카의 인구의 분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중으로 거의 아시아와 대등해질 만큼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시장도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체 12억 명 정도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약 15년 안에 잡 마켓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잡의 숫자는 약 4억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억 개의 잡이 생기지 않으면 이 새로 이제 경제에 편입되는 젊은 세대들, 글로벌리 세대들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더 생산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디지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잡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기업이 창출해내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잡은 다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접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그 과정 속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왜 저희 세계은행은 디지털을 많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 5개 중에 하나의 분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그 디지털 인프라 자원은 그 새로운 자금을 투자받는데 굉장히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터넷 액세스조차 안 되는 시장에 사실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10%의 인터넷 액세스 페네트레이션을 높였을 때 약 2% 정도의 경제 상승 효과가 있다. 그 소득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된 결과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이 새로운 잡을 그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디지털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많은 기존의 기성 일자리들을 줄여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개 중에서 10개나 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잡의 군이 다 테크와 관련된 잡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최근에 그 요구되는 많은 기술들은 다 디지털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나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세계은행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디지털 저희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계은행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왜 중요하며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보면은 크게는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인터넷 액세스가 중요하고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인터넷에 접근조차 못하면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생태계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게, 사실 상당히 많은 국가들, 이미 저개발국들도 인터넷, 적어도 모바일 인터넷의 액세시빌리티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소득에 비해서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요, 살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디바이스 값도 비싸고 서비스의 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 비싼 소득하고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경제를 운영하는 세 주체가 정부와 가게와 개인인데, 기업과 가게와 정부인데, 그 세 이코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이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느냐가 전체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코시스템을 어떻게 빌딩할 건지가 또 하나의 화두고 최근에는 AI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네 가지 개발 분야의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세큐리티라든지 데이터 프로텍션, 프라이버시, 온라인 세이프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빌리티나 어포더빌리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아무래도 저소득국, LIC, 그러니까 low income country들의 더 렐러번스가 크고요. 그 이코시스템 빌딩이나 AI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중진국들과의 관련성이 좀 더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가 저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31억 명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를 보시면 굿 뉴스는 보시는 것처럼 약 65 플러스 28이니까 한 83%, 93% 정도의 인구는 그래도 3G, 적어도 3G, 4G의 커버리지 안에는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29억 명의, 2억 명의 사람들은 아예 액세스가 없고요. 29억 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액세스가 있어도 디바이스가 너무 비싸거나 서비스 피가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오직 28%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의 액세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여기 통신이나 디지털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영역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나는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이제 서브머린 케이블, 해저 케이블 또는 그 내륙 국가인 경우에는 그 크로스 보더 그 파이버 옵틱스라고 하는데 그 국경 간의 그 파이버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 여전히 모자랍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의 조그만 국가들은 그 해저 케이블 연결이 안 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실제로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터넷의 기본 시작부터가 이제 불평등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마일을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들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큰 그 수도나 큰 도시들 정도는 연결이 되는데 그 그 도시들로 연결되는 것부터는 굉장히 열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소 도시들을 연결해서 미들 마일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개인들 내지는 이제 가정에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인데 뭐 홈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새로운 기술 중에 새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새털라이트, 인공위성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값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그 아프리카나 저개발국들은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액세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정책과 자금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말라위 같은 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그 80개 이상이 되는 이런 대학들을 연결해서 8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그 말라위의
그 국가 브로드밴드 전략을 같이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을 제공함으로써 8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그 인구와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 기회와 그 디지털 활용의 기회를 받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affordability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구매 가능성? 가용성?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이 여전히 비쌉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돌아가 보면 여전히 그 스마트폰의 가격은 아주 미니멈 80불에서 100불 정도 하거든요. 뭐 우리 한국에서 사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30만 원, 40만 원 이상은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좋은 폰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4G가 연결될 만한 폰들은 대부분 100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100불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엔트리 레벨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거의 자기 에버리지 소득의 그 월 소득의 1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불이면 대부분 제 월 소득이 많아야 뭐 500불이라고 치면 거기에 100불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아까 아주 최하위의 가장 20%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투자해야 폰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희가 문제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개발국들은 직접 핸드폰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비해서 그 핸드폰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물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생산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통 혁신을 이루는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핸드폰 너무 비쌀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24개월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산다는 게 저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신용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예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할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부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은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refurbished phone 또 이제 중고폰들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저개발국으로 가면 그런 중고품의 유통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수리하거나 이런 역량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은행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요즘 이제 그 어포더블한 디바이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결국은 파이낸스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톨먼트 플랜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초기에 자금을 좀 대주든지 운영 자금이 있어야 그거를 그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할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 대한 할부 지원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그 이코시스템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디입니다. 갑자기 너무 아이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이코시스템 말씀드릴 때 정부와 가게와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전자정보를 구축하거나 많은 서비스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저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에 가입해서 그 유저 아이디를 받고 그냥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공짜 서비스를 할 때는 가능하지만 좀 더 생산적인 트랜잭셔널 서비스, 뭐 이커머스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하려면 페이먼트가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먼트를 연동하려면 진짜 리얼 아이디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입증하고 돈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부분의 생산적인 거래들은 아이디와 페이먼트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억 명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온라인 IT,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정부의 서비스들과 시장의 그 기반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것일 텐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아이디와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놀라실 텐데 그 필리핀 같은 나라가 최근에 아이디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리핀과 같은 그래도 중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제대로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을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래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디지털의 아주 근본은, 서비스의 근본은 아이디하고 페이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디지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의 인재들을 키우려면은 뭐 기본적인 공교육이 잘 갖춰져야 되고, 수학 교육도 해야 되고, 과학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공대에도 잘 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한 어떤 기초 교육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산업에서의 많은 그 지원들이 있어야 될 텐데, 디지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국은 굉장히 다양스럽게도 뭐 저희가 기본적인 제조 기반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많은 서비스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잘 역량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그런 기본적인 디지털 산업 환경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입만 하지 자기들이 직접 디지털을 이노베이트 할 수 있는 역량, 생산 역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한국은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외국계 빅테크의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자산들이 많은 나라이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기가 직접 디지털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저 디지털이라는 서비스는 수입만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산업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모범 사례가 되고요. 한국처럼 외국 기업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생력을 통해서 자체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AI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AI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로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얘기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그 인터넷 액세스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 이상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인터넷 액세스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전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6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전기에 대한 액세시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가 없는데 인터넷을 쓴다는 거는 사실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팀에서도 처음부터 없는 환경을 또 같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화두로 전기 개발 사업을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을 때 그냥 전기만 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전기망을 연결할 때, 전력선을 연결할 때 통신선을 같이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편하게 빨리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팀에서 전력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과 인터넷과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파워가 구축됐을 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 인재의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아무래도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야 AI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하게 AI 인재들을 키워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들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많은 공공 민간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도국들을 보면 사실은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특히나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를 잘 축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분야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커넥티비티라는 것은 전력과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일 거고, 세 번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그 컨텐츠나 아니면 데이터 셋입니다.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크레딧이라고 하기도 하고 Responsible AI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인 AI를 규율하는 규제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5가지를 AI readiness, 그러니까 AI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필수 조건의 요소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도국들은 사실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재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역량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이분들한테 어떻게 AI를 전파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기본적인 컴퓨팅 파워나 기초적인 뭐 데이터셋을 운영하거나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꾸준히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좀 더 많은 응용 AI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스몰 AI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빅 AI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기본 요소들이 잘 갖춰졌을 때 구현될 수 있는 아주 거창한 AI라고 하면, 사실 스몰 AI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굳이 인터넷 액세스가 없어도, 아주 굳이 굉장히 하이엔드의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어도 아주 작은 카메라가 달린 기기 하나만으로 농작물에 병충해가 들어있는 농작물을 사진을 찍어서 AI 서버에 올려서 이 병충해가 어떤 종류의 병충해인지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개도국에 있는 농부들은 굉장히 큰 AI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살충제를 쓸 건지, 또 어떤 그 비료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사례를 잠깐 보면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저희가 AI 튜터링 시스템을 보급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 학습의 성과가 한 2, 3주 정도의 AI 튜터링, AI 파워드 튜터링이죠. AI가 적용된 학습 교수법을 통해서 그 똑같은 학습 효과를 몇 주 안에 내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저개발국들은 보건에 대한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처방을 내려서 약을 보급하는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데, AI가 사실은 그런 많은 의료 서비스들의 갭을 메꿔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격 의료나 아니면 AI를 통한 진단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당국 정부 내지는 해당 의료 기업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이제 학생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들과 우리 선대의 역할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도국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디지털이라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오래전부터 채택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세계은행의 디지털 부총재 역할을 담당하면서 좀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해야 하는 것들이 이분들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희는 그래도 개발하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많은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합심이 돼서 경제 개발을 이뤄내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뤄냈지만,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개도국의 국가들은 정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기업인들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게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규제적인 어떤 체계들이 갖춰지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파이낸스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를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많은 개도국들은 아시는 것처럼 부패한 나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개도국에게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잘
저희 현상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살지만 또 제가 이제 세계은행에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한국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저는 한국의 국가 전략과 국가 정책에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아주 일찍부터 그 디지털과 정보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 거기에 국가가 정말 집중해서 투자했고 많은 정책들을 생산해냈고 기업들과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경험들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개도국의 사례를 적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앞으로도 더 연구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기술적인 역량입니다.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점은 정말 디지털과 관련된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거든요. 통신이면 통신, 반도체면 반도체, 제조면 제조, 또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면 서비스, 또 인재들의 공급,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혁신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자정부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그 균형 있게 조화로운 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들이 잘 전파되기를 저희는 이제 바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솔루션들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한국이 글로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의 많은 서비스들을 생산해 냈거든요. 예전에 뭐 너무 옛날 얘기지만 뭐 싸이월드 같은 SNS도 있었고요. 뭐 또 저희가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서비스들도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개발했던 나라이기도 했고, 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혁신적인 형태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션이 앞으로도 더 잘 적용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과 학생과 많은 그 한국 국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세계은행의 여러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국 직원들이나 한국 파트너들의 도움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의 연결을 세계은행과 그 개도국의 국가나 기업들과 계속 할 수 있다면 좀 더 앞으로 많은 그런 발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이 강연을 오기에 앞서서 오전에 한국 정부와 많은 그 기업인들과 함께 세계은행의 디지털 너리지 센터 개소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세계은행의 디지털 지식센터고요. 이 지식센터를 통해서 한국의 그동안의 정책과 그 기업과 시장의 많은 경험과 정책적인 역량들이 세계의 많은 개도국에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디지털이 각광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한국
갖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국민들의 혁신성, 그 다음에 독창성,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이 빠른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디지털 지식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I가 진전되면서 사실 굉장히 AI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인터넷 액세스의 격차를 보면은 그래도 27% 정도는 인터넷을 쓰잖아요, 아프리카 분들이. 근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AI,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트래픽의 흐름을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과 1%도 못 씁니다. 전 세계 제너레이티브 AI 트래픽의 약 0.6% 정도만 아프리카로 흘러갑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는 기본적인 AI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같은 나라의 많은 경험들이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AI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한국에서 정부가 AI를 또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면서 많은 AI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도국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디지털 나들이 센터를 잘 활용해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인 허브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디지털 개발을 하면서 미션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모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물론 굉장히 혁신적인 수단이고 또 뭐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툴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할 것이고, 또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방법으로 좀 더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모든 기술들이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기업의 지원이나 시장의 개척이 아니라 모든 인간, 또 많은 개도국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이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디지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비단 단순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수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득의 불균형을 빠르게 이퀄라이즈 하는, 저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이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툴로서 디지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세계은행이 많은 개도국들과 사람 중심의 또 저소득층 중심의 디지털 정책과 투자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칠 텐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자유롭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